저는 제가 참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25% 전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언저리까진 갈 거라고. 못해도 3%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결과가 뭐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지난주 2주 5월 마지막 주의 그 지지도는 부정이 70%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긍정은 2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여전해요. 그래서 이거 26%도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지난 몇 달간 이제 최고치를 몇 주간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4월 3주차부터 시작해서 그죠? 4월 3주차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니까 거의 6주 7주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약 2달 만에 최고치라고 보는 게 맞겠죠. 흐름상 이제 반등 모멘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요 흐름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 지지도 이제 항상 볼 때 여러분들과 만나볼 때 요 대목을 보잖아요. 인천 수도권 쪽에서도 소폭 올랐고요. 서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잘하고 있다의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서울 수도권 쪽 이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이십니까? 잘하고 있다 서울이 27%, 인천 경기가 21%.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 꽤 오른 수치이고요.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울경 이쪽 쭉 봐도 잘하고 있다가 다 올랐어요. 네, 다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구, 경북과 부울경으로 가보면 여기가 특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르고 부정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권에서 서울 수도권과 대구, 경북, 부울경이 한 몫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령별로도 봤을 때 10대부터 60대까지는 뭐 여전히 견고하게 부정평가도 높고 긍정 지지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70대 이상에서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60대도 꽤 많이 붙었습니다. 40대가 원래 9% 이랬어요. 근데 한 4% 오르고 50대에서도 한 자릿수 정도 또 올랐고요. 이쪽에 보시면 성향별의 그 나눔을 좀 볼까요? 지금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 50명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 됐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이 과표집의 기준을 이제 어디까지 두느냐에 대한 해석은 좀 그 전문가 분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수 303에 진보 253, 중도 316,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1028 이렇게 해서 1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303명이 이제 뭐 보수 과표집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뭐 항상 진보 보수를 맞출 수가 없는 여론조사의 한계점도 있지만 303명이 진보보다 50명이 더 들어간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보수 과표집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언론에서 한 100명 정도 더 붙으면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도가 한 250명으로 떨어지고 보수가 한 350명이 됐다. 이러면 이제 그걸 보수 과표집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50명 더 붙은 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무슨 21%든 26%든 뭐 다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아마 대통령이 이거 봐라, 역시 내가 이 정치에는 감이 있다라고 소맥 말아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일단 잘하고 있다 보시면 외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외교가 일단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컨벤션 효과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해외 순방 떠나거나 정상회담 있으면 지지율 많이 뜁니다. 왜냐면 우리 대통령을 정당의 수장이나 저기 반대 진영의 우두머리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대표로 인식해주는 보수의 결집도 있지만 중도 무당층 중에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 국가 대표인데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정상회담, 해외 순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 변수를 한 2-3% 잡아야 되고요. 의정 갈등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 휴직을 할 수 있냐, 이런 분노가 일반 대중에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파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해 유전 개발건이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는 보는데 긍정적인 이유를 안 줬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로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에 동해 유전 개발건을 대통령이 발표해서 지지도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생각해보시면 이번 주 화수목을 조사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유전 개발 발표는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열흘 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심지어 갤럽에서 그 조사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신임하고 있느냐, 예, 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 동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예. 심지어 부울경, 대구, 경북 모든 전 지역에서 신뢰한다가 신뢰하지 않는다보다 낮아요. 예. 신뢰하지 않는다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도 6대3의 법칙이에요. 예. 28%가 신뢰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0, 모름 응답 거절이 10이면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이 신뢰한다의 비율은 그냥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도에는 혹시나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거봐라, 내가 유전 개발로 한번 흔들어 놓고 대북 확성기 재개, 오물풍선 이걸로 한번 또 뒤흔들어 놓으니까 얘네들 맥을 못 추잖아, 뭐 이런 생각에 술을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도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왜 제가 주시해야 된다고 보냐면은 앞으로의 지지도에 대통령에게 악재밖에 안 돼요. 이거는 호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갤럽이 조사했으면 이 동해 석유 가스 개발은 대통령에게 긍정일 수 있어요. 일부. 그것도 컨벤션 효과지. 대통령이 빵 하고 석유 매장 돼 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는. 근데 지난주에 의혹이 제기된 거에 거의 그 퍼즐이 다 맞춰져서 이번 주에는 백분 토론도 있었고 뭐 여타 언론들이 의혹을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저희가 이따 뒤에 후반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번 주에 다 정리했잖아. 그래서 액트지오는 왜, 대통령은 왜 그랬고, 석유공사는 대체 왜 그랬고, 의혹들이 이미 넘쳐나고 사실로 이미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신을 그래 믿지 않아, 동해 석유 개발 개소리지,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우리 세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 에? 이런 식의 생각을 이미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악재일 거예요. 이거는 더 볼 것도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고, 다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죠. 외교는 이번 주 안에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끝났기 때문에 외교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다음 주는 대통령 지지도가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근데 죄송한 거는 이제 북한 관련된 요 이슈가 아직 살아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이슈는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대북 확성기 재개를 잘한 일이라고 대다수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전 지역이 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더라도 이 보세요. 젊은 세대 66%, 30대 60%, 4, 50대에서만 비등비등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북 확성기 재개건이 또 시작이 되거나 오물풍선 논란이 또 벌어지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거나 일부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호재는 예상 가능한 거는 북한 이슈밖에 없고요. 동해 석유 개발 건은 더 이상 이제 호재가 되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의정 갈등 이슈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뭘 날리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따지기 이전에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논란 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호감보다는 뭐 호감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긍정률이 높다는 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써먹을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그죠? 계속 이제 그 경고 문자 날리면서 오물풍선 또 날려주면, 이게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실 입장에선 고마운 거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예?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일부 선제적으로 격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뭐 드론을 날리거나 격추시키거나 그런 방법론을 찾지 않고 터트리지 않은 채 일단 우리 땅에 내려오면 그거를 분석하는 정도로만 끝내거나 일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대북 확성기로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법을 택한 데에 대해서는 전 좀 유감이죠. 오물풍선은 오물풍선대로 대처를 하면서 남북 대화의 고리를 끊어놓지 않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너무 상황을 더 악조건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죽하면은 천공의 2025년 전쟁 논란, 2025년 통일? 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위헌이 아니라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무리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그냥 좌시하라는 판결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북전단을 날리거나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고, 이것이 우리 현행법상 잘못됐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국가기관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그 단체에서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위다. 그 사실 자체는 맞는데 수사기관,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좀 제지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남북 관계라는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정시키거나 자제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통일부가 나서거나 외교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뭐 행안부가 나서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아예 손 놓아버리고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북한이 대응하니까 여기에 대북 확성기로 더 갈등의 고조를 가져온다라는 것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랄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남북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오물풍선이 안 날라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쪽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넘어온 거를 그대로 일단 방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다. 이거는 저는 뭐 아무튼 잘못된 방법이라고 봅니다. 찬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좀 시급한 거는 요 대목을 빨리 좀 해결하자. 이거를 정부가 손 놓지 말고, 저는 의사들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뭐 늘 강조합니다만 의사들은 잘못한 겁니다. 이게 의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병원 문을 닫거나 진료를 거부하거나, 뭐 일부 양심 있는 의사들은 진료에 복귀하기도 하고
집단 휴진에 대해서 거부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의사들과 정부 간의 이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봉합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야, 의사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만 맹목적으로 의사들만 비판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넘어섰어요. 이게 몇 달 된 일입니까? 이거 총선 이슈였어. 총선 이슈였고 여전히 아묻다. 뭐 거의 이제 이런 어떤 지적을 하면 대학교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은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납득이나 설명도 정부 측에서는 없었다고 봅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그래서 의사들은 반발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학교는 학교대로 당연히 의사들 늘리고 싶겠죠. 그리고 그렇게 늘려버리면 의료의 질이 미래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갈등은 갈등대로 봉합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은 과정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잘못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사보다 정부가 잘못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얼마나 구멍이 숭숭 났는지는 제가 다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병원들이 문을 닫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휴진하는 것은 지금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지금 실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이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는 절대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예상을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전 세대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의대 정원 확대에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더불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잘못됐다라는 여론에 힘입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이냐. 그냥 그저 어디 뭐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쯤이 나와서 전문의들 돌아오십시오. 저희가 전문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들을 좀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저 같은 사람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요.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선 때 합의했던 500, 600선의 합의점을 지켜서 500, 600명만 증원한다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2,000명이다 라고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발생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5개 병원 중에 2-3개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수술을 못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업무 부담이 경험 많은 의사들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의사들까지 죽잖아요. 과로로 의사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맞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거 옳습니까? 양쪽 다 잘못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갈등을 봉합하는 건 누가 봉합해야 돼? 정부가 하라고요. 정부가. 자, 제가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고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의사 지망생들, 레지던트들 이런 상황 벌어졌을 때 제가 문재인 정부를 욕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의사들이 휴진을 하려고 하거나 의료 집단 거부를 하려고 했을 때 저 기득권 새끼들 또 지랄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져서 의사와 갈등을 봉합하고 결국 무릎 꿇었잖아요. 저는 그 무릎 꿇은 비굴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정부 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국에서 의사 인력,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정부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의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줄 수밖에 없고,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행위를 거부해버리면 코로나에 대한 상황도 컨트롤이 안 되고, 게다가 병원들,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도 돌아가지 않잖아요. 수술이 안 되거나 진료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은 누가 가져가요? 국민들만 불편해지고 국민들만 죽어나가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의사들 앞에
비굴할지언정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그냥 져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져줘야죠. 난 져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져주지 않고 자 몰라 2,000명 증원해. 의료의 질이 나빠져? 개소리 하지마. 2,000명 증원해. 과학적인 근거 갖고 와봐. 니네 의사들 없지? 니네들 단체마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 개소리 하지마. 2,000명 증원해. 아 이런데도 진료행위를 거부할 거야? 몰라. 2,000명 증원해. 지금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정부는 정부대로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진료 거부를 해버리면 사람이 실제 죽어나가잖아요. 피해는 국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조정의 제 우선 책임은 저는 정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좀 양쪽 다 차렸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의사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근데 정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보건복지부나 총리나 대통령께서 야 걔네들이 이렇게 나와봤자 우리가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 가야 돼. 전문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응급실에서 앞으로 이제 의사로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 젊은 분들이 지금 정부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저는 이제 의사들의 어떤 책임 의식을 넘어서 정부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의대 정원 확대를 잘된 일이라고 그저 판단함과 동시에 의사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는 여론이 높은 상황을 저는 악용하고 수단 삼아서 이 전국을 돌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한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한테 이분법적으로 아니 그래서 의사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의사들도 무조건 잘못된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이제 많잖아요. 의사들은 왜 존재하는가. 정작 모순된 지점은 미래의 의료의 질을 걱정하시면서 현재의 의료 행위가 막혀있다라는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의사분들도 스스로 아마 자신들이 여론을 등에 업지 못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거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거든. 실제 그 업무 환경에 들어가 보면 전공의들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서 의사들 소수의 업무가 늘어나고 살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로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가 죽어버리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그저 이 국면을 몇 달간 이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결국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어서 빨리, 물론 진료를 거부하신 의료인들도 계신 상황이니 어떤 이유든 간에 저는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날 권리는 저는 없다고도 봅니다만 이런 갈등이 미연에 나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스스로 찾아뒀어야 됐다. 근데 너무 길잖아요. 지금 이것도 심지어 총선으로 일부 저는 판단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총선 이후에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어떠한 특정 집단을 때려서 얻는 정치적 이해득실, 정치적 이득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국가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이 북한이라는 집단을 악마화하고 때려서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행위,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의사라는 특정 기득권 단체를 악마화하고 때려서 저 새끼들은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이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버리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저 더러운 의사 새끼들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그러니 의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새로 뽑아야 된다,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을 찾아서 결국 내부를 결집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팔짱 끼고 탁상에서 여론조사 보면서 역시 이 이슈를 갖다 던지니까 개 돼지들이 물고 뜯는구만, 이런 식의 아주 정략적인 사고라고 좀 봐서
이게 무슨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이제 그 대목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거죠. 변 검사건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도 이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들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당선되신 분들, 또 조국혁신당에 당선된 분들을 보면 검사 출신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검사 후배들이 여전히 이제 현업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제보들이 이 의원들에게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 22대 국회가 탄생한 배경을 찾아봤을 때 여전히 언론을 좀 개혁해달라, 또 검찰을 개혁해달라, 수사기관들에 대한 개혁성을 강조한 유권자들이 다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당선되신 분들이 그걸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의 목소리나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법사위나 과방위, 문체위 이쪽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건, 크고 작은 해프닝이나 에피소드들이 나올 때 실제 수사와 연결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등등 여러 가지 또 팔로우업 해야 되고,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된 이 국정조사를 넘어서 저는 사실 특검까지도 가야 될 이슈라고 저는 이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뭐 특별히 증인들 불러서 청문회를 통해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까지 가야 된다는 명분이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고발 절차를 밟기도 하지만 만약에 위증이 드러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들의 진술이 굉장히 수사에 큰 도움이 되죠.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병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최양명주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 동해 석유가스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종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 라는 대목을 꼭 22대 국회가 저돌적으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